네, 항불안제, 진정제, 마취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호자 교육을 할 때, 내원 전에 항불안제를 먹이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보호자분들은 이 항불안제라는 말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다 약간의 진정시켜주는 약, 이 정도로 말씀드렸을 때 가장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서는 가바펜틴, 강아지에서는 트라조돈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편안한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이제 가바펜틴을 고양이한테 먹이면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진정되는 것처럼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진다, 이 약이 되게 세거나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병원에 와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와서는 하악거리는 고양이가 하악은 하지 않을 정도,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 고양이가 소리는 안 지르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고양이가 너무 처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보다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요. 음, 이제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이제 최근에 건강검진 했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에서 어떤 결과가 좋지 않아서 또 다시 내원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체열을 해야 됐던 경우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가바펜틴을 이제 안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힘들게 이제 진정 주사로 엉덩이 주사를 맞고 막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또 와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가바펜틴을 미리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먹고 와서는 훨씬 더 편안하고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졸려서 대응하기 힘들다?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편안했기 때문에 보호자분도 이제 편안해 하셨고 저희도 검사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보호자분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그런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보호자 입장에서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항불안제, 진정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1번 아이가 예민하니 항불안제를 먹이고 오세요. 이런 표현과 병원에 와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진정제를 먹이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 2번이 더 쉽게 다가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우선 중심에 있고 또 고양이를 예민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보호자분이 느낄 때 더 약간 공격받는 느낌이 없겠죠. 그리고 꼭 이게 항불안제와 진정제를 나누어서 나누어서 할 필요 없이 이제 어,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진정대로 설명드려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할 때도 순서대로 보통 사용합니다. 우선은 항불안제를 먼저 사용합니다. 고양이 경우에는 이제 가바펜틴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다음 내원을 위해서 미리 처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알약이기 때문에 보통 고양이 몸무게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고양이당 한 알 정도 이제 먹이게 되고요. 미리 약봉투에 이제 처방을 해드리고 오실 때마다 하나를 먼저 먹이고 이제 1시간 정도 됐을 때 병원에 도착하시도록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도 너무 이제 진정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양이를 자세를 유지하고 잡는 거를 보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보정이죠. 우리의 힘을 이용해서 고양이를 잡는 건데
약물을 써서 이제 고양이를 보정한다고 해서 케미컬한 보정이죠. 화학적 보정이라고 부릅니다. 주사로 이제 진정을 할 때는 그 환자의 성향과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그리고 나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 우리가 기저질환이라고 부르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약물을 조합해서 주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제 고양이 친화병원의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들이 있는데, 리셉션은 병원의 얼굴에 해당을 하죠. 이제 보호자와 고양이가 처음 내원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와서 보게 되는 곳입니다. 이 병원의 이 리셉션에는 주로 이제 개를 테마로 꾸며져 있는 병원이 많습니다. 강아지 판넬이라던가 강아지 간식 뭐 이런 걸로 꾸며져 있는 병원이 많은데, 이럴 때 이제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부정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이 병원은 강아지를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병원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양이를 테마로 한 그런 것들도 리셉션에 이제 보호자가 보시는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보호자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그리고 고양이와 고양이 보호자의 동선 및 예약 시간인데요. 개나 다른 고양이와 함께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다른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출입구를 다 따로 나누어 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예약을 잡을 때 이제 다른 강아지들이 너무 많이 오는 시간대, 혹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죠. 대형견이나 좀 까다로운 강아지가 오는 시간대를 조금 피해서, 예를 들면 뭐 가장 첫 시간이라던가 이제 그럴 때 가장 마지막 타임이라던가 이런 시간으로 좀 유도를 해드리면 좋습니다. 그럼 병원이 좀 한가하고 다른 강아지 소리가 덜 들릴 때 고양이가 진료로 오는 게 좋고요. 고양이 친화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 진료실이랑 대기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앞에 고양이와 뒤에 고양이가 너무 시간이 이제 겹치거나 서로 마주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예약을 잡는다면 그 다음 타임이랑 그 사이에 좀 여유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마주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개랑 마주치는 게 가장 고양이한테는 불편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리셉션의 차분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받는 것보다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전화를 받는 게 좋고요. 사실 모든 병원의 직원들이 안팎에 어디에서든 너무 높은 소리로, 큰 소리로 막 웃고 떠드는 게 좋을 것은 없습니다. 항상 조용히 행동하고 조용히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이나 이제 강아지, 고양이들이 느낄 때도 아픈 고양이나 강아지가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크게 웃는다거나 이제 너무 이제 신나는 음악이 나온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좀 차분한 목소리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추천되고요. 또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 반려묘, 또 반려견 관련 책자가 각각의 대기실에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보호자분들이 수의사나 보건사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다리시는 동안 그 책자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호자 교육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책자를 봤더니 뭐 고양이도 사상유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고양이 안 하고 있는데 혹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자분이 문제의식을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책자를 비치하는 것이 좋고요. 고양이 전용 대기실의 경우에 이제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고양이 전용 대기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고양이만 진료를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는
어느 시간대에는 우리 병원은 고양이만 본다던가 아니면 최소한 가림판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캐리어를 이제 병원 안쪽으로 두면 다른 동물들이나 보호자가 다 보이죠. 그것보다는 창가 쪽으로 이제 향하게 해서 고양이가 다른 동물을 못 보게 한다던가 아니면 담요로 이제 좀 덮어준다거나 이런 작은 배려가 고양이들 느끼는 공포를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고양이 친화병원의 진료실은 너무 넓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조금 적당한 크기인 것이 더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조명도 좀 낮출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너무 쨍하게 밝으면 고양이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낮출 수 있는 약간은 어두운 듯한 그런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좋겠고요. 청결이 매우 중요하죠. 개나 다른 고양이의 냄새가 없도록 해야겠죠. 우리가 고양이 후각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고양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고 환기를 해주는 것이 다음 고양이가 진료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료실 내부에 이제 고양이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야 돼요. 뭐 판넬 위로 고양이가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고양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진료 도중에 고양이가 거기에 숨으면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인위적으로 고양이가 숨을 수 있으면서 스텝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공간. 고양이 캣타워가 이제 벽에 붙어 있는 모양으로 돼 있어서 고양이가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뭐 두 면 정도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양이를 위한 이런 공간은 도움이 됩니다. 또 고양이를 꺼낼 때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야 되고요. 그 캐리어도 이제 지붕을 열 수 있는 캐리어가 유리합니다. 옆에만 문을 열면 고양이를 이렇게 꺼내야 되죠. 안에서 꺼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위에 뚜껑을 열어버리면 고양이도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고양이는 전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안정감도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살 때 이제 보호자분이 선택하실 때도 지붕이 있는 조금 안정적인 캐리어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겠죠. 그리고 우선 고양이를 확 이렇게 꺼내면 안 되겠죠. 이제 놀라기 때문에 우선 고양이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살짝 고양이한테 내밀어요. 그럼 고양이가 냄새를 맡는 아이들도 있고요. 우선 냄새를 맡는 아이들은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친근한 유형입니다. 조금 해볼 만한 거죠, 우리가. 달래면서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냄새를 맡기도 전에 굉장히 화를 낸다. 키싱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면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또 보호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장비를 먼저 한 다음에 진료를 해야겠죠. 또 입원실이나 이제 처치실의 경우는 대기실, 진료실, 입원실, 처치실이 모두 강아지랑 이제 고양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좋은데 이런 모든 공간에 펠리웨이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 입원실, 처치실과 당연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좋고요. 더하기 고양이의 입원 케이지도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질병에서 많이 배웠죠. 서로 감염되는 그런 질병에 걸린 고양이는 당연히 격리 입원실을 이용해야겠습니다. 고양이 입원장은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거 한 가지 예인데요.
대형견의 입원장처럼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이제 리터박스 화장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밥그릇, 물그릇도 있어야 되고요. 또 편안한 침구, 폭신한데 우리도 딱딱한 바닥에 앉고 싶지 않죠. 폭신한 그런 침구가 준비되어 있으면 고양이가 그 위에서 편히 쉴 수 있고요. 그 밖에서 원치 않는 소리가 들릴 때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1, 2층으로 분리된 구조가 이제 고양이들이 좀 편안해하고 저희가 이제 간호할 때도 우리가 볼 때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입원장은 넓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구획되어 있어야 고양이가 쉬다가 화장실도 이용하고 잠깐 숨어서 쉬기도 하고 네, 이런 공간이 넉넉하게 필요합니다. 보호자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방문 전에 준비 사항들 있죠. 몇 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바펜틴을 먹여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을 보통 요즘에는 카톡을 많이 이용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접종이나 구충, 예약 시간 안내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대기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면 보호자분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할 수 있고 한데 건강 증진 프로그램, 이제 웰니스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고양이를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안내 책자 같은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핸드아웃 이런 거를 배치하는 거죠. 또 병원의 자료, 검사 결과나 진료 내용들, 우리 병원은 건강검진을 이렇게 합니다. 혹은 뭐, 1살까지 고양이는 이런 접종과 뭐 구충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고요. 또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한 Q&A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중성화 수술에 대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건강검진에 대한 Q&A가 궁금해하시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것을 말로 한번 이렇게 흘려 듣는 거랑 내용을 그림이나 설명이랑 같이 보시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 입양, 접종, 구충, 안락사, 장례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직접 읽어보시고 좀 개념을 잡고 계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이제 고양이를 돌보는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보호자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우선은 고양이의 이동이에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고양이를 음, 박스 같은 것에 넣어 오시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병원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고양이가 탈출해서 고양이를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없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이제 굉장히 보호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가끔 배낭에 이제 고양이를 넣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땅한 가방이 없을 때 고양이를 넣고 위에 지퍼를 잠그시는 거죠. 잘 잠고 끝까지 오시면 괜찮은데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열었다가 주차장에서 고양이가 탈출한다거나 뭐 차 안에서 탈출했는데 그 차 안에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못 데리고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반드시 튼튼한 캐리어에 안전하게 넣어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 그 영상에서는 병원 대기실에서 좀 이렇게 열어서 고양이를 만져주죠.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료실 안에 들어와서 문을 완전히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캐리어가 고양이 이동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캐리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에서는 그 안에 맛있는 걸 막 넣어주죠. 그럼 고양이가 들어가서 이제 먹고 나오는데 평소에도 이제 안에다 좋아하는 음식을 주고 캐리어를 오픈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고양이가 그 안에서 놀기도 하고 뭔가 여기는 나의 공간이야. 이제 익숙한 상황으로 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야 될 때는 이제 들어가 있을 때 위에 문을 자연스럽게 잠그고 이제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주는 음식은 아주 소량의 음식만 주셔야 돼요. 왜냐면 오다가 이제 구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 주시는 게 좋고 짧은 거리부터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주의점만 잘 알고 계시면 고양이를 잘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반려묘의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려묘들에 걸리는 대표적인 질병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제가 소개드리는 질병이 뭐 순환기 질환 중에는 뭐 비대성 심근증만 걸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에게 특별히 더 있는 질병이고 또 저희가 알아뒀을 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질병들에 대해서만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묘들의 순환기 질환에서 이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비대성 심근증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영어로는 HCM이라고 불러요.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티 이렇게 부르는데 비대는 이제 뭔가 두꺼워지고 커지는 거죠. 그리고 심장의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응급 시간에도 배웠었는데 심장은 반복적인 수축과 또 이완을 통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여 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근육으로 되어 있는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혈액 안에는 몸의 모든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이 영양분과 산소를 가진 혈액을 펌프질 해주는 것이 이제 심장의 기능입니다. 고양이 비대성 심근증이란 고양이의 심장 근육에 선천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근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심장이 정상 심장이에요. 우리 심방 심실 배웠는데 공간이 넓죠. 공간이 넓고 이제 판막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은 그 심실 사이의 근육도 두꺼워져 있고요. 이제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짐에 따라서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왼쪽 심실 부분이 공간이 굉장히 작아진 것입니다. 이 주머니가 작아지면 혈액을 조금밖에 담을 수가 없고 짜도 조금의 혈액밖에 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비대성 심근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이 수축하면서 밖으로 뿜어져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또 이완이 됐을 때 심장 안으로 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심장의 근육이 이렇게 두꺼워지면 심장이 우선 충분히 이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피의 흐름에 정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박출량도 감소하고 담을 수 있는 혈액도 감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혈액에서 또 혈전, 덩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심장이 이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심부전이 발생합니다. 호흡을 못하거나 개구호흡, 입을 벌리고 고양이가 이렇게 호흡하는 거죠. 또 호흡수가 증가하죠.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기력이 저하,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우려성 심부전의 증상인 경우에는 이제 폐수종이나 흉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이 이제 주머니를 적당히 갖추고 이완이 됐을 때 혈액을 담고 수축이 됐을 때 혈액을 뿜어줘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망가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정맥이나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폐를 지나는 혈관에서 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폐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고양이에서 이런 심부전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강아지와는 달리 기침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임상 증상은 피떡, 피 덩어리가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다른 혈관을 폐색, 막아버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혈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뒷다리의 동맥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고양이가 뒷다리에 마비 증상이 오고 또 어마어마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됩니다. 심장 안에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고 정체가 되다 보면 피는 원래는 계속 흘러야 되거든요. 흐르지 못하면 이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피딱지, 덩어리 같은 거죠. 그것이 얇은 혈관 등이 있는 다리에 간 혈관을 이제 막으면 그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이 전달해 주는 것이 전달이 전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혈관 안에 혈전이 생겼죠. 이 혈전이 고양이의 뒷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을 막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뒷다리를 쓰지 못하고 혈액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바닥이 차가워져요. 네, 쓰지 못하고 차가워지고 또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예 걷지를 못합니다. 이런 비대성 심근증의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30에서 70% 정도 되는 고양이들이 임상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증상이에요. 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일찍 나타나는 편인데 고양이에 비해서는 고양이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때 이게 초음파 사진이죠. 고양이의 초음파를 통해서 심근이 두꺼워졌다는 것을 우연히 진단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죠. 그러면 미리 약물을 통해서 병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고양이를 병원에 내원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친화병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모두가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폐수종이나 폐에 물이 꽉 차서 아이가 숨을 못 쉬거나 혈전이 생겨서 다리를 못 쓰거나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뒤에야 이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네, 무증상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이제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할 때 프로BNP라는 항목이 있어요. 뭐 간 수치, 신장 수치 이런 것처럼 프로BNP라는 수치를 재보면 미리 이 심근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무증상이어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프로BNP가 높다. 그러면 HCM인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조기 진단이 되는 경우고요. 또 심장을 초음파를 통해서 직접 심근이 두꺼워진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근증의 응급 상황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폐 수종이나 흉수, 가슴에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호흡곤란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경우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후의 상태겠죠. 그리고 혈전, 피딱지, 피덩어리가 이제 막아서 혈관을 막는 색전증에 의해서 뒷다리, 앞다리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리가 마비되어 병원에 이제 내원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치료 적기, 3, 4시간 이후에는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빠른 처치가 중요한데 3, 4시간 너무 짧죠. 그래서 일주일 이상 생존할 확률이 12%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혈전이 발생한 이후에 혈전을 치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피검사로 조기 진단, 프로비엠피를 본다거나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근육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현재 너무 두꺼운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금 양쪽 발바닥의 색이 다르죠. 네. 어느 다리가 아픈 다리일까요? 혈액이 가지 않는 이쪽 다리가 아픈 다리죠. 만져보면 굉장히 차갑고요. 푸른빛이 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가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고양이에서 가장 흔한 심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원인 불명의 심각한 좌심실 비대가 특징이고요. 폐수종이나 흉수가 유발됩니다. 우렬성 심부전증이 생길 수 있고 이제 폐에 수정이 생기는 거죠. 전신 동맥 혈전에 의해서 이제 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병 기전은 우선 심실에 근육의 탄성이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탄력 있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딱딱해지죠. 그리고 심실이 비대해져요. 두꺼워지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이제 덜 되죠.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분나나 확장 능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좌심부전, 저희 예전에 운동에서 배웠었죠. 좌심부전이 되면 폐에 물이 차죠. 폐수종 흉수가 생기고요. 또 이 확장된 좌심방 내 혈액이 정체로 인해서 혈색전증이 생기게 됩니다. 피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일단 HCM은 증상이 굉장히 심해질 때까지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조기에 아시기가 참 힘들고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폐부종이나 혈전 색전증으로 인해서 이미 진행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맥을 막는 이런 혈전증은 편측, 한쪽에만 오기도 하고요. 양측에 같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양이가 이제 갑자기 못 걷거나 이렇게 응급으로 내원을 했을 때 양쪽 사지에 체온과 박동을 비교해 봐야 돼요. 발바닥을 만져보고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서 우리 동맥을 박동의 수를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청진으로 들으면서 안쪽에 박동 수를 같이 확인해 보면 이제 비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편측성인 경우 사지의 체온이나 박동의 강도 차이가 나겠죠. 막힌 부분은 체온이 낮고 박동도 덜하고 약하겠죠. 마비된 사지에서는 이제 마비된 다리는 발톱을 짧게 잘라도 이제 피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장에 대해서 다 마저 공부하겠습니다.